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계속됩니다. 그럼 책 속에 담겨진 지혜를 찾으러 가볼까요? 주역에 대해서 주역에서 말하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체인 태극이 양과 음인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고 했는데 요즘 점치는 사람들은 노음과 소음, 노양과 소양을 사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소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에 보이지 않는다. 점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이는 음양이 음양을 낳는 것이지 양의가 사상을 낳는 것이 아니다. 우번이라는 사람은 사시가 사상이 된다 했지만 사시는 팔괘를 낳을 수 없는 것이다. 사상의 상이란 천, 지, 수, 화를 형상한다는 뜻이다. 천지소화는 제 스스로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다른 물건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이 화를 의탁해서 바람풍이 되고 화는 천에서 갈라져 우레가 되고 수가 지를 깎아서 산이 되고 지가 수를 가두어 못이 된 것이니 이 네 가지가 8가지를 낳는다는 뜻이다. 양의는 천과 지를 말한다. 천과 화가 합해서 천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고 지와 수가 합해져서 지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유성과 혜성이 생기는 것은 화가 천과 합했다는 증거요. 습기가 차는 것은 물이 땅에 차 있기 때문이다. 태극이라는 것은 선천의 최초의 형태다. 태극이 분리되어 천지가 되고 천지가 다시 천지수화가 되고 천과 화가 서로 작용해 풍과 뇌가 되고 지와 수가 어울리어 산과 택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는 것이다. 천씨가 있고 인씨가 있기 때문에 자월과 인월을 정월로 삼는 것인데 다만 축월을 정월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빈풍의 7월4 서문에서 말하기를 주공이 성왕 때 지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4월,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대로 하나라 정월인 하정을 쓴 것이고 일지일, 이지일이니 한 것은 태양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동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월을 일지일이라고 한 것이다. 태양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일이라 한 것이며 월과 혼동해서 일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서경에 소고해 보이는 나급을 경영한 역사도 중춘이었다. 만약 중춘이 추걸이라 한다면 날씨가 춥고 땅이 얼어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소아나 대야에 실려있는 모든 시들이 다 하나라 달력들과 들어맞으니 자월을 정월로 삼는 것은 주나라 만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패족이니 더욱 노력해야. 하교나 하교 보아라. 너의 편지를 받으니 마음이 놓인다. 둘째는 글씨체가 조금 좋아졌고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도 향상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때문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덕인지 모르겠구나. 나 때문에 절대로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잘 돌보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지런히 책을 읽는 데 힘쓰거라. 그리고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옮기는 일이나 글 쓰는 일에 혹시라도 게을리함이 없도록 해라. 패족인데다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까지 모른다면 어찌 되겠느냐.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사람 축에 들 것이다. 내 귀양살이가 몹시 힘들다. 그러나 너희가 독서에 정진하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근심이 없겠다. 학연이가 4월 열흘께 말을 사서 타고 꼭 온다고 했다. 그런데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괴롭다. 1802년 2월 7일. 독서의 참뜻. 종석이가 2월 7일에 되돌아갔으니 오늘쯤에는 집에서 편지를 받아보겠구나. 나는 이달 들어서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내가 너희 의중을 살펴보니 글 공부를 그만두려는 것 같은데 정말로 무식한 백성이나 천한 사람이 되려느냐. 대대로 내려오는 사대부 집안일 때는
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도 있고 군역도 면할 수 있지만 패족이 되어서 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글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우지 않고 예절을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패족 중에도 뛰어난 글재주를 가진 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해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경전 읽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 집안에 글 공부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10월 1일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 몹시 든적스럽구나. 1802년 2월 17일. 경전 공부에 대해서 나는 귀양사리의 굴욕과 쓰라림 속에서도 예에 관한 경전 연구를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의리의 정밀함과 오묘함을 깨닫는 것은 마치 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듯 속내를 알아낸 것과 같다. 내가 왔을 때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은 거의 정밀하지 못한 겉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써놓은 것들은 대부분 버릴 작정이다.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론의 실마리를 대략은 다 파악해 놓아야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천리 떨어진 요동만 동쪽에 위치한 조선에서 공자 맹자 시대의 옛 예를 다시 파악해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서가 이루어지는 대로 내게 보내서 다시 한 벌 베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만 뜻대로 될지 모르겠구나.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내가 깨달은 명언이나 지극한 세상 이치를 이야기할 곳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쩌겠느냐. 중국 후한 시대의 경전학자인 마융이나 정현이 비록 유학자라지만 한 세상을 권세를 누리며 바깥에서는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면서도 집안에서는 노래하는 기생을 두고 즐겼을 정도로 번화하고 호사스런 생활을 했다. 그러니 응당 경전 연구에는 정밀하지 못했으리라. 그분들 뒤로 이어지는 공안국이나 가규 같은 이들도 유림 가운데 이름난 사람이지만 마음이나 기상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논리 또한 아리송한 곳이 많다. 학자란 궁한 후에야 비로소 글을 쓰고 책을 펴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매우 총명한 선비가 지극히 가난해서 살림이 구차해 종일 홀로 지내며 사람이 떠드는 소리라든가 수레가 지나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각에야 경전이나 예에 관한 정밀한 의미를 비로소 연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란 게 이렇듯 교묘할 수 있겠느냐. 옛날 경전을 고찰하고 나서 정연이나 가규의 설을 살펴보니 거의 대부분이 잘못되었더구나. 글 공부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남의 책에서 도움이 될 만한 요점을 추려내어 공부할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 학문에 대한 주견이 뚜렷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에야 비로소 저울이 마음속에 있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학문의 요령에 대해서는 전번에 대강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남의 저서에서 요점을 뽑아내서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의심나는 것이 있다고 다시 이러한 질문을 했겠느냐. 무릇 책 한 권을 볼 때 오직 나의 학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골라 읽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도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것이니 100권 분량의 책일지라도 열흘 정도의 공을 들이면 되는 것이다. 고려사에서 초록하는 공부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느냐. 젊은 사람이 멀리 보는 생각과 꿰뚫어보는 눈이 없으니 탄식할 일이로구나. 너희 편지 가운데 군데군데 의심이 가고 잘 모르는 곳이 있어도 질문할 데가 없어 한스럽다고 했는데 과연 그처럼 의심이 나서 견딜 수 없다면 왜 조목조목 적어서 인편에 붙이지 않았느냐. 아비와 아들이면서 스승과 제자가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효와 제로서 그 근본을 삼고 예와 악으로서 수식을 하며 정치와 형벌로서 도움을 주고 병법이나 농학으로서 그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초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종류의 책을 펴면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명언이나 선행 중에서 수학이 없지만 수학에 버금갈 만한 것이 있으면 뽑고, 경전의 설 중에서도 새로운 것으로 출처가 분명한 것을 뽑아낸다. 글자의 근원이나 구성 원리, 의문학에 관한 연구 중에서 10가지 중 하나는 체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설령 가운데 오키나와 기행문 같은 것은 마땅히 병학이 될 것이니 뽑고, 농사나 의학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집에 있는 책을 들춰보고 아직 없는 학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뽑도록 해라. 막내 아들이 죽다니.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슬프고도 슬프다. 농이의 인생이 가련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비통함을 만나니 너무나 슬퍼 마음에 안위를 찾을 수가 없구나. 너희 아래로 사내 아이 4명과 계집애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이 좀 지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나머지 3 아이는 모두 3살 때 품에서 한창 재롱을 피우다 죽었다. 그러나 모두 나와 너희 어머니 품에서 죽었으니 그때는 운명이라고 여겨 이번처럼 가슴을 저미듯이 아프지는 않았었다. 내가 이렇게 고향 멀리 떨어져 있으며 작별한 지도 무척 오래인데 죽었으니 다른 아이 죽음보다 한층 더 슬프구나. 생사고락의 이치를 조금 깨달았다는 내 애달픔이 이루할진데 하물며 내 어머니 어떻겠느냐. 품속에서 낳아 흙에다 묻었으니 그 애가 살았을 때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귀에 쟁쟁하고 눈에 아른거릴 것이다. 더군다나 감정적이고 이성에 의지하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야 오죽하겠느냐. 나는 여기 있고 너희는 다 성장해 행동이 살갑지도 않을 테니 너희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던 한 가닥 희망은 오직 그 아이뿐이었을 텐데, 더구나 큰 병을 알아서 무척이나 수척해진 뒤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너희 어머니가 하루 이틀 만에 따라 죽지 않은 것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다. 내가 직접 이 일을 당했더라면 아버지라는 것도 잊은 채 다만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어머니를 섬겨 오래오래 사시도록 해라. 차후로 너희는 아무쪼록 성심을 다해 2 며느리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맛있게 해드리고 방이 차고 따뜻한 거를 잘 보살피며 한시라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고운 태도 부드러운 낯빛으로 매사를 기쁘게 해드려라. 시어머니가 혹시 쓸쓸해하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 낯빛을 변치 말고 더욱 정성스런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얻도록 노력해. 마음에 작은 틈도 없이 잘 화합해서 오래오래 가면 자연히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안방에 화기가 돌게 되면 천지의 화기가 조화를 이루어 닭이나 게, 채소나 과일 같은 것도 제각기 잘 자라서 일찍 죽는 일이 없고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나 또한 하늘의 은혜를 입어서 자연히 풀려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열수에 대해서. 거모장은 본래가 빠진 글이 없으며 참으로 간략하고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한 질박한 고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마땅히 배워둬야 할 문체니라. 만약 거모와 아자 등에 집착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사실적 모습이 싹 없어진다. 양자 방언에는 자주 조선 열수지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조선은 오늘날의 관서지방을 말하고 열수는 한강을 말하며 우리 집은 한강가에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책을 지을 때 저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때 살던 곳을 중시해 아무 곳에 사는 아무개라고 하지 관양을 쓰지 않는다. 수수주의종 같은 경우에는 집이 수수에 있기 때문이고, 회계 장계빈이라 하면 집이 회계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예를 알지 못하고 월사 이정귀는 연안이 아무개라고 칭했고, 호주 최유후는 평강 최아무개라 칭했으니 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책을 짓거나 초서를 하는 경우에 열수라는 2 글자는 천하 어디에 내놓아도 구별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자기 사는 고향을 알 수 있게 해주니
아주 친절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가난한 친척을 도와주거라. 덕수와 철재가 이곳에 와서 조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공부하고 있으니 기특하고 기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철이 내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모름지기 때때로 가서 그 일을 처리해 주거라. 큰 추위나 홍수가 나면 반드시 개옥의 고통을 잊지 말고 식량이나 땔감을 대주어라. 이런 때 죽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면 허름한 집 한 채 살 돈을 대주는 것보단 나으니라. 요즘 우리 집안이 모두 흩어져 버렸으니 아무쪼록 지극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보살피거라. 삶의 두 가지 큰 기준. 보내준 편지 자세히 보았다. 전하이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큰 등급이 나온다. 옳은 것을 지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옳은 것을 지키면서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나쁜 것을 쫓아서 이익을 얻으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나쁜 것을 쫓아서 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제 너는 내게 필천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빌고 또 강준음과 이기경에게 애걸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세 번째 등급을 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조장령이 한 일은 내게 불행한 일이었다. 하루 사이 내게 대한 상소는 정지시키고 그에 대한 상소를 올렸으니 그의 노여움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또한 순리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애걸한다고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강준음이 작년에 올린 상소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쏘아버린 화살인지라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지 않고 나를 계속 욕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애걸한다고 해서 그가 나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자기 잘못을 후회하는 태도를 취하겠는가. 이기경 역시 강준음과 한 통속인데 그가 강준음을 배반하고 나에게 너그럽게 대할 리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애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강준음이 이기경이 다시 뜻을 얻어 요직을 차지한다면 반드시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죽이려 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오직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관문을 막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절개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 비록 내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세 번째 등급도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면하려는 것이다. 만일 내가 동정을 구걸한다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웃으며 말할 것이다. 저작자는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다. 지금은 애처로운 소리로 우리를 속이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를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아, 두려운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빈말을 하고 뒷구멍으로는 빗장을 걸어 위기에 처하면 돌멩이라도 던질 것이니 바야흐로 나는 독수리에게 잡힌 새꼴이 되어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꼭두각시가 아닌데 너는 나에게 그들의 장단에 춤추게 하렸느냐. 필천 홍의호와 나는 원래 털끝만큼의 원한도 없는 사이인데 갑인년 이후로 까닭없이 허물을 내 몸에 뒤집어 씌우더니 을묘년 봄에 원태가 스스로 잘못 시기했음을 알기에 명확하게 설명해주자 지난날의 구설수는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거친 듯 모두 씻어버렸다. 하지만 신유년 이래 편지 한 장 왕래가 없었으니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야 옳겠느냐 내가 먼저 해야 옳겠느냐. 그 사람은 내게 안부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오히려 나보고 편지가 없다고 허물하니 이는 그 기세를 세워 나를 지렁이처럼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누가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고개를 조아려 그 사람 하는 소리에만 네네 하면서 지내왔으니 너 또한 부귀영화에 현혹되어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으니 어찌 내가 슬프지 않겠느냐. 그는 나를 패족의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지 않는데 내가 이제 머리를 치켜 올리고 얼굴을 우러르며 먼저 간청하는 편지를 내야 한다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귀양이 풀려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일은 참으로 큰일은 큰일이나 죽고 사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이다.
사람이란 때로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발바닥인 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귀양에서 풀려 집에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같은 하찮은 일로 잽싸게 다른 사람에게 아양을 떨어 구걸하며 산다면, 만약 나라의 외침이 있어 난리가 터질 때 임금을 배반하고 적군에 투항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내가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것도 운명이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것도 운명일 것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천명만을 기다리는 것 또한 이치에 합당하지 않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으니 이러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강씨 집안 사람이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 말고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지니 다시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거라. 사대부의 기상. 옛날부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예는 부모상을 당했을 때만이 아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 중에 한 사람은 출타했을지라도 한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곱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망령된 말로 이 아비를 위협하려 달려들고 권세가들 집에 나보고 고개를 숙이라고 졸라대고 있으니 너희는 어째서 이다지도 한 점의 양심도 없느냐. 인간이 귀중하다는 것은 오로지 한 점의 양심이 있어서이고 그것 때문에 군자다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지왕도 나름대로 의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마구 해대란 말이냐. 너희 마음에서 사대부다운 기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구나. 다만 화려한 권력가의 집안이나 진수성찬으로 호요식하고 사는 집안을 흠모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비를 다시는 돌봐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별별 위협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남들이 이 아비를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라고 보채며 그들의 거짓 웃음과 쌀쌀맞은 이야기들을 내게 권하느냐. 그들 권력자들이 벌떼처럼 다시 들고 일어나 오랜 감정을 풀어보려고 나를 주자도나 흑산도로 쫓아보낸다 해도 나는 머리칼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 이기경 등이 번홍 체제공을 떠받드는 의중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서울과 경상도의 남인 사대부들이 모두 체제공을 부모처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마음을 불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체제공을 공격하는 무리로서는 끝내 남인들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니 그 뜻을 알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1816년 6월 4일. 친구를 사귈 때.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고 수양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롭게 지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록 학식이 높고 문장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는 바로 흙담에다 색칠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 마음과 행실을 이미 올바르게 닦았다면 친구를 사귀어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므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결코 특별한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했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부모 형제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잘 대하다가도 나중에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고 매몰차게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 비춰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남거 한공은 특별히 서로 사이좋은 벗이었는데 두 분 모두 효자셨다.
또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와 사곡 윤정자 공께서도 아주 사이좋은 벗이었는데 그분들도 효자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존 시에 훌륭한 명성을 잃지 않고 사셨다. 나에 대해 이르러서는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벼슬살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벼슬에 오르기 전 선비일 때부터 임금께 인정을 받았고, 벼슬길에 오른 뒤로는 더욱 깊은 총애를 받고 최선을 다해 임금을 보필했다. 지금 임금 곁에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임금의 뜻과 내 뜻이 부합된 일이 많았는데 그중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도 마침내 나의 계획안과 정책이 역사책에 오르거나 공적이 많은 사람의 사적을 새겨놓은 종묘의 소태도 새겨지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옛 성철들이 말했다. 그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그 정서를 도모하지 않는다 했고, 주역에는 군자의 생각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얕아 이런 성철의 뜻을 알지 못했다. 아, 후회한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임금을 섬기는 방법에는 임금의 존경을 받아야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 임금의 신뢰를 받아야지 임금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임금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임금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며, 신하글을 잘하고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임금이 존경한다고 할 수 없다. 글씨를 민첩하게 잘 쓰는 사람도 그렇고, 얼굴빛을 살펴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자주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사람, 권력자에게 이리저리 붙는 사람 등을 임금은 존경하지 않는다. 경연에서 온화하게 말을 주고받고 일을 처리할 때 비밀이 부탁하고, 임금이 속마음으로 믿고 의지해 서신이 자주 오고 가고 하사품이 자주 내릴지라도 그런 것을 총애나 영광으로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사람들이 노여워하고 시기하게 되니 결국은 재앙이 따르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의 승진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것은 임금도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신하는 임금이 첩같이 다루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므로 혼자 매우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지 등용되기는 쉽지 않다. 무릇 초야에서 진출한 선비가 가장 좋은 것이니 그때는 임금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글이 비록 정책이 비판적인 뜻으로 논해졌더라도 그것이 충직하고 올바르며 아주 적절하기만 하면 해를 입지 않게 된다.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문장 솜씨로 한 세대에 널리 알려진다 해도 그것은 광대가 등장해 우스갯짓을 연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임금의 잘못도 드러내라. 미관말직에 있을 때도 신중하고 부지런해서 온 정성을 다해 맡은 일을 다해야 한다.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백관의 비행을 규탄하는 벼슬인 언관의 지위에 있을 때는 아무쪼록 날마다 적절하고 바른 의견을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려야 하고 더러는 잘못된 짓을 하는 관리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모름지기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언관의 직책을 행사해서 탐욕스럽고 비루하고 음탕하며 사치하는 일에는 당연히 손을 써서 조치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의리를 인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 편만 편들고 자기와 다른 편을 공격하는 일을 해서 엉뚱하게 남을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어서도 안 된다. 벼슬에서 해직된 때에는 그날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며 아무리 절친한 벗들이나 동지들이 머물러 있으라고 간청을 해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집에 있을 때는 오로지 독서하고 예를 익히며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고 냇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돌을 모아 동산을 쌓아 선비 생활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 가끔 군이나 현을 맡아 외직으로 나갈 때는 자유롭고 어질게 하고 청렴 결백하도록 힘써서 아전들이나 백성 모두가 편하도록 해야 한다. 나라가 큰 난리를 당했을 때는 쉽거나 어렵거나 꺼려 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임금께서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 춘추시대 관중의 도움으로 패자가 된 제나라 임금인 황공과 관중의 관계와 한나라 소열 황제 유비와 제갈 공명의 관계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에 있어서는 지금의 경우와 다르지만 그들은 천구의 몇 사람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좋은 때 만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공신이나 임금의 외척 자제들은 내부적으로는 가깝게 결탁되고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모셔야 되는데 이는 참으로 신하로서 불행한 만남이다. 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1810년 처서날 타산 49세의 동암에서. 내가 쓴 책을 후세에 전하라. 내 일찍이 조괄이라는 사람은 불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괄은 자기 아버지의 저서를 읽어서 후세에 전했으니 훌륭하지 않느냐. 내가 나라의 은혜를 입어 신락 같은 목숨만은 보전해 여러 해 동안 궁색하게 살아오면서 저술한 책이 많아졌다. 그러나 한탄스러운 것은 너희가 내 곁에 있지 않아 미묘한 말과 의미를 전해 들을 기회가 적고 물리가 튀지 못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습성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몇 가지를 억지로 이야기해 주어도 듣자마자 잊어먹어 마치 진나라 효공이 임금되는 도를 들려주는 것과 같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 아들이 이 모양이니 상자 속에 감추어진 책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까지 전해지기를 기다리기가 어렵겠구나. 나 죽은 후에 아무리 청결한 희생과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준다 해도 내가 금양하고 기뻐하기는 내 책 한 편을 읽어주고 내 책 한 부분이라도 베껴두는 일보다는 못하게 여길 것이니 너희는 꼭 이 점을 명심해라.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다.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알아내지 못하고 지혜로운 생각만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니 이 책에 마음을 푹 기울여 오묘한 뜻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손이나 친구들 중에서 천년에 한 번쯤 만날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다른 책보다 곱절은 더해야 할 것이다. 상례사전은 내가 성인의 글을 독실하게 믿고서 만든 것이다. 이 책은 내 입장에서는 엉터리 학문이 거센 물결처럼 흐르는 것을 잠재우고 공자맹자의 참된 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뜻에서 저술했다. 정밀하게 사고하고 꼼꼼히 살펴 그 오묘한 뜻을 터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뼈에 살을 붙이고 죽은 생명을 살려준 은혜와 같아 천금을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처럼 감지덕지하겠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게 되어 이 두 가지 책만이라도 후세에 전해진다면 나머지 책들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괜찮겠다. 나는 임술년 봄부터 책을 저술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붓과 벼루를 옆에 두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왔다. 그래서 왼쪽 팔이 마비되어 마침내 폐인이 다 되어가고 시력이 아주 형편없이 나빠져 오직 안경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는 너희와 조카 학초가 전에 기술에서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 학초는 불행히 명이 짧아 죽어버렸으니 너희만으로는 외롭고 힘이 미약해 본성이 경전을 좋아하지도 않고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신화불행이나 대강 알고 얄팍한 맛이나 이해하고 있으니 쥐역과 상리에 관한 나의 두 가지 책은 결국 명맥이 끊어져 빛을 보지 못하게 될까 정말 두렵구나. 시경강의 800조는 내가 정조대왕께 가장 크게 인정을 받았던 책이다. 임금의 평이 너무나 대단했고 조목마다 임금께서 제자를 달아주셨다. 그 무렵 하필 반대파가 우세해 인쇄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오직 교리 이명현이 전해주어서 들은 한 조목에만 의하더라도 은혜가 넘쳐 깜짝 놀라게 충분했다. 그 중에서 답변한 내용이 평범하거나 발췌할 필요가 없는 구절은 생략하거나 정리해서 내 저술 전집 첫머리에 실어 우리 정조대왕의 어평이 서문처럼 되게 하는 것이 내 뜻이었다. 내 시에 대해서. 나는 천성적으로 시를 좋아하지 않았다. 신유년 이전에는 대개 화답하는 시를 필요에 의해 어찌할 수 없이 지어야 했고 더러 저절로 홍치가 일어나거나 한가롭게 읊조린 것도 있으나 결코 신경 써서 지은 시는 아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나서 지은 시들은 괴로운 마음을 모두 드러낸 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평소에 당나라 문장과 유자호가 유배지에서 지은 시나 문장이 거의 모두가 한탄하는 처량하고 구슬픈 언어로 되어 있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괴로운 마음을 모두 드러내는 시는 결국 그만두었다. 오랜 귀양살이를 하다 보니 고생스런 처지도 편안하게 여겨져 산에 오르고 물가에 이르렀을 때 품은 정서가 덜어는 활달하게 피어나 호탕한 뜻이 들어있는 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극한 즐거움은 경전 연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시의 유의에서 고치지 못했으므로 시집 속의 여러 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다. 나를 위해 시집을 간행할 때 보잘것없는 시들은 버리고 아름답고 빼어난 것들만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국방에 관한 책을 편찬할 계획을 세워라. 명나라 모원의가 지은 국방과 병법에 관한 책인 무비지는 사건의 처음과 끝을 종합해 자세히 밝히진 못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책이 없어 그 뜻과 내용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국방에 관한 책을 따로 편찬하고 싶다. 하지만 뜻만 마음속에 서려 있을 뿐 유배 생활 이래로 참고할 책을 구할 수 없어 손을 대지 못했구나. 너희가 내 뜻을 아니 편찬할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내용을 편집해 놓거라. 다행히 내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면 감수에 뺄 것은 빼고 손볼 건 손볼 수 있게 해놓거라. 지리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은 이미 내가 가닥을 잡고 있으니 너희에게 심한 수고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책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일. 명나라 청나라 이래로 사사오경을 연구하는 경학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각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와 빠뜨린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주역과 얘기 두 책은 아직도 황무지와 같아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니 하늘은 총명한 사람을 아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명예가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례는 비록 이미 정리가 되었지만 왕조례는 논에 저술한 적이 없다. 하물며 길예, 가례, 군예, 빈예 등에는 연구 분야가 아직 넓게 남아있으니 이런 게 이른바 남아 다하지 않은 복이 있어 자손에게 남겨준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왕조례와 상례를 보증하는 데는 그런대로 의거할 책이 있으니 곧 김제로가 임금께 올린 여러 주장이다. 이 학설은 모두가 예경을 깊이 연구한 것으로 공자와 맹자의 옛날 뜻에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 책이야말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책이다. 그리고 중국 청나라 학자 모대가는 전혀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오래전에 책으로 저술해서 그의 저서를 논변하려 했으나 이루다 지적할 수가 없어 그만두었다. 헤아려 생각하건대 책을 쓸 때는 경전에 대한 저서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학문이다. 또한 국경을 지키고 성을 쌓는 기구들도 만들어 외침을 막아낼 수 있는 분야의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로 한때의 괴상한 웃음이나 자아내는 책이라든지 진부하고 새롭지 못한 이야기나 지루하고 쓸모없는 논쟁 같은 건 한갓 종이와 먹만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차라리 손수 맛있는 과일이나 영양가 높은 채소를 심어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이나 넉넉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1808년 한여름. 시는 어떻게 쓰는가? 번홍체제공은 시에 있어서 시인의 기상, 즉 타고난 기계나 마음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중국 명나라 학자 유성희의 시를 읽을 때마다 기상이 처량하고 고생스러운 세상살이를 느꼈고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에는 화려하고 부귀한 시어가 많지만 끝내는 호남성 뇌영에서 궁핍하게 살다 죽었으니 꼭 시와 기상이 관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 내가 상자에 넣어둔 옛날의 시고들을 점검하니 귀양살이 하기 이전에는 즉 한창 벼슬을 해 문학하는 선비들이 들고 나던 한림원과 홍문과는 훨훨 날며 지내던 때 지은 시들은 되게 처량하고 괴로워하며 우울한 내용이고 강진으로 옮긴 후의 작품들엔 활달하고 확 트인 시어들이 많았다. 생각하건대 어려움이 앞길에 놓여 있어 활달한 기상을 가지지 못했는데 재난을 당한 후에 재난에 대한 근심이 없어진 것인가? 선배 번홍의 주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기상을 화려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시에는 반드시 정신과 기와 맥이 있어야 하겠다. 산만하고 쓸쓸하기만 해서 잘 묶이고 짜인 묘미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공공하거나 현달한 것은 놔두고라도 그 수명도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은 내가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이다. 시경에 실린 300여 편의 시는 모두 현인이나 성인이 시리에 빠져 세상 일을 근심하던 때 지어 시가 모두 감기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미묘하고도 완곡하게 그런 뜻을 나타내야지 얄팍하게 보이도록 괴로운 마음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 7자를 지은 칠언 고시에 율조를 지닌 시가 많은데 대개 평성, 입성, 상성, 거성의 사성에서 반드시 고를 섞어서 시를 지었다. 거성으로 운자를 달면 평성으로서 있고 평성으로 운자를 달면 입성으로서 이었는데 입성으로 시작하는 시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이런 줄을 알지 못하고 만약 평성으로서 운을 단다면 대구에서는 반드시 측성을 쓰고 평성으로서 평성을 이은 시는 없다. 또 당나라 시인 노조린의 장안 고의 같은 시는 글자마다 운율에 맞게 해서 사구마다 따로 한 장이 되게 해 마치 절구 같다. 이게 바로 연화율법이라는 것이다. 시 전체에 대해 단지 한 가지 운만 사용하는 방법은 시 지는 법에는 없다. 치물, 돈좌, 연영, 한원, 창경, 기굴이라는 12자는 시인이 종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용녀와 농연 등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1808년 여름 다산에서 쓰다. 친척끼리 화목하게 지내려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이루는 효와 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된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그 형제끼리 우애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어 그것만으로는 내세울 만한 행실이라고 할 수 없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형제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형제의 아들들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사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친형제처럼 여겨서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열흘이 넘도록 묵으면서도 끝내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만 겨우 사대부 집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집안이 한창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는 부자 형제간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합심해서 살기 때문에 사소한 원망이 있더라도 참고 다투지를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살기 어려우면 곡식 한두 말, 포목 몇 자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이 오고 가서 서로 모욕하고 서로 무시해 점점 더욱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 끝내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 이런 때에 만약 감동시킬 만한 도량 넓은 남자가 없다면 점잖고 지혜로운 부인이 있어 산이나 늪 같은 도량을 활짝 열어 구름을 헤치고 나온 햇빛이 비치듯 순순히 받아들여 부드럽게 되기를 어린아이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뼈 없는 벌레처럼 아무런 욕심 없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이상적 정치를 실현한 성군인 갈천씨처럼 참선하는 승려처럼 저 사람이 내게 돌을 던지면 나는 아름다운 옥으로 갚아주고 저 사람이 칼이나 창을 들이대면 나는 맛있는 술로 대접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눈을 흘기고 화를 내어 다투고 소란을 피워 결국 집안을 망치고야 말 것이다. 너희는 이런 뜻을 잘 알아. 날마다 소학 외편에 있는 가언이나 선행을 읽어 착실히 본받고 가슴 깊이 간직해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끈기 있게 그러한 행동을 하다 보면 모두 감동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 저절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서로 불행히도 화목하게 되지 않더라도 친척이나 고을 사람들 사이에 자연히 소문이 나고 인정을 받게 되어 오랑캐 족속이라는 말을 듣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아서 가문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